빚은 무조건 빨리 갚아야 한다. 아마 우리 인생에서 가장 많이 들어본 말 중 하나일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월급날이면 마치 당연한 숙제를 하듯 대출 원금부터 부지런히 갚아나갔죠. 통장에 찍힌 숫자가 줄어드는 것을 보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만약 우리가 철석같이 믿었던 부모님 세대의 그 철칙이 지금 우리를 오히려 가난하게 만드는 지름길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과거의 정답이 오늘의 오답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왜 진짜 부자들은 절대 빚을 서둘러 갚지 않는지, 그리고 그들이 빚을 어떻게 자신의 부를 증폭시키는 강력한 무기로 사용하는지에 대한 그 불편한 진실을 이야기하려 합니다. 이 채널은 학교에서는 절대 가르쳐주지 않았던 자본주의의 진짜 작동 원리를 이야기합니다. 더 이상 월급만 모으는 삶에서 벗어나 돈이 스스로 일하게 만드는 시스템을 배우고 싶으시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누르세요. 그 작은 클릭이 당신의 재정적 운명을 바꾸는 첫걸음이 될 겁니다. 우리가 빚이라는 단어를 들을 때 가슴 한구석이 서늘해지고 어딘가 모르게 마음이 무거워지는 이유, 그 이유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것은 단순한 걱정이 아닙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 우리 DNA 깊숙한 곳에 각인된 하나의 거대한 공포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그 공포의 뿌리는 바로 우리 부모님 세대가 온몸으로 겪어낸 혹독했던 시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지금으로부터 불과 30년 전인 1980년대와 90년대의 대한민국을 말입니다. 경제는 폭발적으로 성장했지만 그 이면에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불안감이 늘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그 시절 은행의 문을 여는 것은 희망이 아니라 어쩌면 절망의 시작일 수도 있었습니다. 당시 은행의 대출 금리는 지금으로서는 상상조차 하기 힘든 수준이었습니다. 연 20%, 어떤 경우에는 25%를 훌쩍 넘기도 했죠. 이 숫자가 현실에서 어떤 의미였을까요? 예를 들어 당시 서민들이 평생의 꿈이었던 작은 아파트 한 채를 5천만 원에 마련하기 위해 3천만 원을 대출받았다고 가정해 봅시다. 연이율 20%, 그러면 한 달에 내야 하는 이자만 무려 50만 원에 달했습니다. 당시 대기업 과장의 월급이 100만 원이 채 되지 않던 시절이었습니다. 월급의 절반 이상이 그저 이자로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겁니다. 이건 원금이 아닙니다. 오직 이자일 뿐입니다. 숨막히는 현실이었죠. 월급날의 기쁨은 아주 잠깐, 통장에 찍힌 숫자는 곧바로 은행의 몫이 되어 빠져나갔습니다. 사람들은 평생을 일해도 원금은커녕 불어나는 이자를 감당하기에도 벅찼습니다. 빚은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사다리가 아니었습니다. 한번 발을 들이면 결코 헤어나올 수 없는 깊고 어두운 늪이었습니다. 빚을 갚지 못해 평생 일군 가게를 헐값에 넘기고 가족들이 길거리로 나앉는 일은 신문 사회면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비극적인 일상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1997년 우리 모두가 기억하는 IMF 외환 위기가 터졌습니다. 금리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았고 튼튼해 보였던 대기업들마저 하루아침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많은 평범한 가장들이 직장을 잃었습니다. 대출금 상환 압박을 견디지 못한 사람들의 안타까운 소식들이 연일 뉴스를 뒤덮었습니다. 그 시절 대출이라는 두 글자는 곧 파산을 의미하는 동의어였습니다. 이 끔찍한 경험은 우리 부모님 세대의 뼛속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경제 지식이 아니었습니다. 피와 눈물로 배운 생존 법칙이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은 자식들의 손을 붙잡고 신신당부를 하셨던 겁니다. 아가야, 다른 건 몰라도 절대로 빚은 지지 마라. 능력 없으면 빚은 인생을 망치는 족쇄일 뿐이다. 그 말은 당시에는 틀리지 않았습니다. 아니요, 그것만이 유일한 정답이었습니다. 그분들의 조언은 자식들이 자신들이 겪었던 악몽을 되풀이하지 않기를 바라는 절박한 사랑의 표현이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제는 눈을 떠야 합니다. 달력을 보십시오. 지금은 2025년입니다. 세상은 그때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완전히, 그리고 근본적으로 달라졌습니다. 우리가 여전히 과거의 공포에 사로잡혀 사는 것은 마치 이런 것과 같습니다. 아주 오래전 끔찍한 홍수 피해를 입었던 마을이 있다고 상상해 봅시다. 그 마을 사람들은 강 근처에는 절대 집을 짓지 않는다는 그들만의 규칙을 만들었습니다. 그 규칙은 수십 년간 신성하게 지켜졌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흘러 이제 그 강 상류에는 세계에서 가장 크고 튼튼한 댐이 건설되었습니다. 최첨단 기술로 어떤 폭우에도 절대 무너지지 않는 거대한 콘크리트 벽이 세워진 겁니다. 이제 강은 범람의 위협이 아니라 마을의 풍요로움을 가져다주는 젖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마을 사람들은 여전히 과거의 기억에 갇혀 강가에 집 짓는 것을 금기시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과연 지혜로운 행동일까요? 어제의 답이 오늘의 정답일 수는 없습니다. 부모님 세대가 경험했던 빚은 분명 맹독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앞에 놓인 빚은 완전히 다른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금리는 낮고 물가는 꾸준히 오르는 세상.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구조는 완전히 다른 게임의 법칙 위에서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부모님 세대의 지혜를 존중하되 과거의 공포에서는 과감히 벗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 내 앞에 놓인 현실을, 사실을 있는 그대로 똑바로 바라봐야 합니다. 그래야만 비로소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나를 짓누르던 그 빚이 과연 독인지 아니면 사다리인지 말입니다. 시간이 내 편이 된다는 것, 그리고 인플레이션이 나의 빚을 녹여준다는 사실, 바로 이것이 부자들이 자본주의라는 게임을 하는 가장 기본적인 법칙입니다. 그들은 이 원리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마치 숨쉬는 공기처럼 본능적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합니다. 바로 절대 빚의 원금을 서둘러 갚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들에게 빚은 더 이상 부담스러운 족쇄가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의 자산을 폭발적으로 증식시키는 가장 강력한 도구, 즉 레버리지일 뿐입니다. 레버리지, 한국말로는 지렛대라고 하죠. 작은 힘으로 거대한 물체를 들어 올리는 바로 그 지렛대 말입니다. 부자들은 은행 돈이라는 이 거대한 지렛대를 활용해서 평범한 사람들은 상상도 할 수 없는 부의 세계로 가뿐하게 도약합니다. 자, 그럼 이제 그들만의 플레이그라운드, 그들만의 놀이터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들이 실제로 어떻게 이 지렛대를 사용하는지 아주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여기 강남의 노른자 땅에 위치한 100억 원짜리 꼬마 빌딩이 하나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당신이 만약 100억 원이라는 현금을 전부 가지고 있다면 이 빌딩을 살 수 있겠죠. 하지만 부자들은 그렇게 행동하지 않습니다. 절대로요. 그들은 자신의 돈을 최소한으로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 자기 돈, 즉 자기 자본은 딱 20억 원만 넣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80억 원은 은행에서 대출을 받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지점에서 고개를 갸웃거립니다. 아니, 현금이 넘쳐나는 부자들이 왜 굳이 80억이나 되는 엄청난 빚을 지는 거지? 매달 나가는 이자만 해도 엄청날 텐데 라고 말입니다. 바로 그 지점에 부와 가난을 가르는 결정적인 생각의 차이가 숨어 있습니다. 그렇게 자기 돈 20억, 은행 돈 80억으로 100억 원짜리 빌딩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이제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고 가정해 봅시다. 운이 좋게도 부동산 경기가 활성화되고 주변 상권이 발달하면서 이 빌딩의 가치가 딱 10%만 올랐습니다. 그러면 100억 원이었던 빌딩은 이제 110억 원짜리 빌딩이 됩니다. 자산 가치가 10억 원이 불어난 겁니다. 여기서 마법이 시작됩니다. 이 10억 원이라는 수익은 누구의 돈으로 만들어졌습니까? 바로 은행에서 빌린 80억 원이 함께 벌어다 준 돈입니다. 하지만 그 수익은 온전히 빌딩의 주인인 당신의 몫이 됩니다. 자, 그럼 수익률을 한번 계산해 볼까요? 당신이 실제로 투자한 돈은 얼마였죠? 그렇습니다. 20억 원입니다. 20억 원을 투자해서 10억 원을 벌었습니다. 수익률이 무려 50%에 달합니다. 만약 당신이 100억 원 현금을 전부 주고 이 빌딩을 샀다면 똑같이 10억 원을 벌었어도 수익률은 고작 10%에 불과했을 겁니다. 이것이 바로 레버리지의 무서운 힘입니다. 남의 돈을 이용해서 내 수익률을 극대화시키는 기술. 이것이 부자들이 부를 쌓는 첫 번째 비밀입니다. 그런데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이 남아 있습니다. 그 80억 원에 대한 대출이자 매달 꼬박꼬박 내야 하는 그 이자는 과연 누가 내고 있을까요? 빌딩 주인의 주머니에서 나가는 걸까요? 아닙니다. 바로 그 빌딩에 입주한 수많은 임차인들, 카페 사장님, 학원 원장님, 병원 의사 선생님들이 내는 그 월세에서 충당되는 겁니다. 대부분의 경우 월세 수입은
대출 이자를 내고도 남습니다. 심지어 생활비까지 해결해 주기도 하죠. 사실상 자기 주머니 돈은 거의 쓰지 않고 남의 돈으로 자산을 사고 또 남의 돈으로 이자까지 해결하는 완벽한 시스템을 만들어낸 겁니다. 자, 이제 왜 그들이 원금을 빨리 갚지 않는지에 대한 진짜 이유를 아시겠습니까? 그들에게 매달 갚아야 하는 원금은 그저 내 통장에 묶여버리는 죽은 돈일 뿐입니다. 그 돈을 갚아버리면 또 다른 빌딩, 또 다른 주식, 또 다른 사업에 투자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스스로 날려버리는 셈이 됩니다. 게다가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인플레이션 효과를 스스로 포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80억 원이라는 빚의 실질적인 무게는 점점 가벼워질 텐데 굳이 가장 비싼 돈으로 서둘러 갚을 이유가 전혀 없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활용점정이 있습니다. 바로 세금입니다. 대한민국 세법상 대출 이자는 비용으로 처리됩니다. 예를 들어 월세 수입이 1년에 5억 원이라고 해봅시다. 만약 대출이 없다면 이 5억 원에 대해 고스란히 세금을 내야 합니다. 하지만 대출 이자로 1년에 3억 원을 냈다면 과세 대상 소득은 2억 원으로 줄어듭니다. 내야 할 세금이 극적으로 줄어드는 겁니다. 은행 돈을 끌어와 자산을 늘리고 세금까지 줄이고 시간이 흘러갈수록 인플레이션이 빚을 녹여주니 그야말로 일석삼조의 효과를 동시에 얻는 것이지요. 이것이 부자들이 우리와는 전혀 다른 차원에서 돈을 바라보고 빚을 다루는 방식입니다. 자, 여기까지 이야기를 들으신 분들 중 아마 몇몇 분들은 심장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을 겁니다. 그리고 머릿속에 이런 생각이 스쳐 지나갈지도 모릅니다. 그렇구나. 이제 알겠다. 그럼 당장 은행으로 달려가서 최대한 많은 돈을 빌려서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투자를 시작해야겠다라고 말입니다. 만약 당신이 지금 바로 그런 생각을 하셨다면 잠시만요. 잠시 멈춰 주십시오. 정말 위험한 생각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드린 이야기는 절대로 빚을 무서워하지 말고 마구 쓰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것은 파멸로 가는 지름길일 뿐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날카로운 명검이라 할지라도 제대로 다룰 줄 모르는 사람의 손에 들리면 결국 자기 자신을 베게 되는 법입니다. 빚이라는 이 강력한 무기는 분명 양날의 검입니다. 잘 쓰면 나를 더 높은 곳으로 이끌어주는 마법의 사다리가 되지만 잘못 쓰면 내 인생을 송두리째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무서운 족쇄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무기를 손에 쥐기 전에 반드시 이것을 안전하게 다루는 법을 먼저 배워야만 합니다. 빚을 파괴적인 족쇄가 아니라 나를 성장시키는 강력한 무기로 만들기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할 세 가지 철의 원칙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는 선택이 아닙니다. 필수입니다.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첫 번째 원칙입니다. 빚은 오직 성장하는 자산에만 사용해야 합니다. 이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말처럼 들리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장 쉽게 어기는 원칙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성장 자산이란 시간이 내 편이 되어주는 자산을 의미합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그 가치가 우상향할 가능성이 높은 자산들 말입니다. 예를 들면 좋은 입지의 부동산, 꾸준히 성장하는 기업의 우량 주식, 혹은 시장 전체에 투자하는 ETF 같은 것들이죠. 이런 자산에 쓴 빚은 시간이 흐를수록 자산 가치는 올라가고 빚의 실질 가치는 떨어지니 두 개의 힘이 동시에 나를 도와주게 됩니다. 하지만 만약 당신이 빚을 내서 반대의 자산, 즉 감가상각 자산을 산다면 어떻게 될까요? 감가상각 자산이란 사는 순간부터 그 가치가 떨어지기 시작하는 자산들입니다. 대표적으로 자동차가 있습니다. 수천만 원을 주고 번쩍이는 새 차를 뽑는 순간 그 차의 가치는 이미 수백만 원이 허공으로 사라집니다. 그리고 시간이 갈수록 가치는 계속해서 떨어집니다. 할부금과 이자는 고스란히 남는데 말이죠. 반짝이는 명품백, 최신형 스마트폰, 화려한 해외여행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소비를 위해 빚을 쓰는 순간 그 돈은 더 이상 무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발목에 채워진 무겁고 차가운 족쇄일 뿐입니다. 남는 것은 공허한 만족감과 매달 갚아야 할 이자뿐입니다. 떨어지는 것에 빚을 쓰면 무덤이 되고 오르는 것에 빚을 쓰면 사다리가 된다.
이 말을 가슴 깊이 새기셔야 합니다. 두 번째 원칙입니다. 나의 현금 흐름을 반드시 철저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만 빚을 져야 한다는 뜻입니다. 레버리지라는 달콤한 유혹에 빠져 당장 눈앞의 기회만을 쫓아 무리하게 빚을 내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지만 빚은 매달 어김없이 상환 의무를 동반합니다. 갑자기 회사가 어려워져 월급이 줄어들 수도 있고 예상치 못한 지출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때 매달 갚아야 하는 원금과 이자가 나의 소득을 짓누르기 시작하면 아무리 좋은 자산을 샀다 하더라도 결국 버티지 못합니다. 그리고 버티지 못하면 모든 것을 잃게 됩니다. 결국 공포에 질려 내가 샀던 소중한 자산을 가장 가격이 쌀 때 헐값에 내던질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기회는 언제나 버티는 자에게 찾아온다는 말을 명심하십시오. 시장이 하락하고 모두가 공포에 떨 때 묵묵히 버텨낸 사람만이 다음 상승장에서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매달 갚아야 하는 총 원리금 상환액이 내 월 소득의 30%, 많아도 40%를 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그것이 어떤 위기가 닥쳐와도 내가 버텨낼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 마진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원칙입니다. 항상 금리 환경의 변화를 주시하고 대비해야 합니다. 지금처럼 저금리 시대가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경제 상황은 늘 변합니다. 언젠가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혹은 다른 경제적인 이유로 중앙은행이 금리를 인상하는 시기는 반드시 찾아옵니다. 그때 만약 당신의 대출이 변동금리라면 이자 부담은 순식간에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어제까지는 감당할 만했던 이자가 오늘은 내 목을 조르는 칼날이 되어 돌아올 수 있다는 뜻입니다. 전쟁터에 나가면서 방패도 없이 칼만 들고 가는 장수는 없습니다. 금리 인상이라는 거대한 리스크에 대비하기 위한 방패를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변동금리를 고정금리로 전환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도 있고 혹은 더 유리한 조건의 대출로 갈아타는 리파이낸싱을 통해 방어막을 세워둬야 합니다. 이 세 가지 원칙, 성장 자산에만 쓸 것, 감당 가능한 범위 내에서만 쓸 것, 그리고 금리 인상에 대비할 것, 이 원칙들을 어기면 빚은 당신의 적이 되지만 지키면 세상에서 가장 든든한 당신의 동지가 되어줄 겁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마음속으로 이렇게 반문하고 계실 겁니다. 에이, 그건 돈 많은 부자들이나 가능한 이야기지. 부자니까 은행 돈을 지렛대 삼아 빌딩도 사고 투자도 하는 거지. 우리 같은 평범한 월급쟁이가 어설프게 빚졌다가 한순간에 무너지는 거 한두 번 본 줄 알아? 라고 말입니다. 네, 맞습니다. 얼핏 들으면 정말 100번 맞는 말 같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무리하게 빚을 냈다가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존재하니까요. 그들의 고통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빚이라는 단어 앞에 더욱 작아지고 움츠러드는 것이겠죠. 하지만 여러분, 오늘 저는 감히 정반대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부자보다도 오히려 우리 같은 평범한 서민에게 전략적인 빚이 더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말입니다. 왜냐고요? 이유는 아주 간단하고 또 지독하게 현실적입니다. 더 이상 우리의 성실한 노동, 즉 월급만으로는 미친 듯이 질주하는 자산의 속도를 도저히 따라잡을 수 없는 세상이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이건 복잡한 경제 이론이 아닙니다. 그저 차갑고 냉정한 산수입니다. 한번 데이터를 볼까요? 지난 10년을 한번 돌이켜 봅시다. 대한민국 직장인들의 연평균 임금 상승률은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고작 3% 남짓에 불과했습니다. 물가 상승률을 감안하면 사실상 제자리 걸음이나 마찬가지였죠. 자, 그럼 같은 기간 동안 우리가 그토록 살고 싶어 하는 서울의 아파트 값은 얼마나 올랐을까요? 연평균 9%, 어떤 해에는 15%가 넘게 폭등하기도 했습니다. 보수적으로 잡아도 우리 월급이 오르는 속도보다 최소 3배 이상 빠른 속도로 집값은 저 멀리 달아나 버렸습니다. 이 두 개의 그래프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이것은 우리가
매일 아침 피곤한 몸을 이끌고 출근해서 밤늦게까지 땀 흘려 일하는 동안 우리가 살고 싶은 그 집은 우리가 저축하는 속도보다 3배나 빠른 속도로 우리에게서 멀어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 격차는 해가 갈수록 점점 더 기하급수적으로 벌어집니다. 결국 우리는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아무리 허리띠를 졸라매도 내 집 마련이라는 꿈은 영원히 따라잡을 수 없는 신기루가 되어버릴지도 모른다는 암울한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자산이라는 이미 출발해버린 고속 열차를 우리는 그저 플랫폼에 서서 멍하니 바라만 보고 있는 셈입니다. 결국 평생 월세나 전세를 전전하며 남의 자산을 불려주는 삶, 즉 은행의 이자와 집주인의 부를 채워주는 삶을 살 수밖에 없게 될지도 모릅니다. 이것이 레버리지를 사용하지 않는 평범한 월급쟁이의 비극적인 현실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빚의 역할이 완전히 재정이 됩니다. 물론 제가 무턱대고 감당하지도 못할 빚을 지라는 뜻은 절대 아닙니다. 앞에서 강조했던 2가지 대원칙. 첫째, 내가 충분히 감당 가능한 범위에서, 그리고 둘째, 반드시 가치가 오르는 성장 자산에만 쓴다는 이철의 원칙을 지킨다는 전제 하에 빚은 우리 같은 서민이 이 불공평한 자산 레이스에 참여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사다리가 되어줍니다. 솔직히 말해볼까요? 부자는 빚이 없어도 얼마든지 집을 사고 회사를 사고 투자를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이미 충분한 현금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우리 같은 서민은 빚이라는 사다리가 없다면 애초에 그 레이스가 펼쳐지는 경기장의 출발선에 서는 것조차 불가능합니다. 출발할 기회조차 얻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더더욱 빚에 대해 공부해야 합니다. 그리고 더더욱 신중하게 계산하고 준비해서 이 유일한 사다리를 현명하게 활용해야만 합니다. 서민이 빚을 그저 두려워하며 움츠리고만 있는 동안 세상의 모든 기회는 결국 전부 이미 준비된 부자들의 몫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배워서 원리를 깨닫고 감당할 만큼의 무게만을 내 어깨에 짊어진다면 그 순간부터 평범한 우리에게도 성장의 길은 분명히 열립니다. 빚은 위험이지만 동시에 기회입니다. 그 차이를 만드는 것은 결국 당신의 선택과 공부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꽤 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빚에 대한 우리 부모님 세대의 기억에서부터 인플레이션의 마법, 그리고 부자들이 활용하는 레버리지의 원리까지, 어쩌면 지금까지 당신이 단단하게 믿어왔던 세상의 많은 것들이 흔들리는 경험을 하셨을지도 모릅니다. 머릿속이 복잡하실 겁니다. 하지만 이 모든 이야기의 핵심을 단 하나로 꿰뚫는 본질이 있습니다. 결국 모든 문제의 시작과 끝은 아는가 모르는가에 달려 있다는 단순한 진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빚이 두려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빚의 원리를, 빚이 작동하는 방식을 모르는 것, 이 두려운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정체를 알 수 없는 무언가가 스산한 소리를 내며 다가올 때 우리는 극도의 공포를 느낍니다. 하지만 불을 켜고 그 소리의 정체가 그저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가지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순간 두려움은 눈 녹듯이 사라져버립니다. 무지, 즉 모르는 것이야말로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공포의 근원인 셈입니다. 빚도 정확히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금융에 대해 제대로 배워본 적이 없습니다. 학교에서도 가정에서도 그 누구도 돈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자본주의가 어떤 법칙 위에서 돌아가는지 속 시원하게 가르쳐주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저 성실하게 일하고 아껴 쓰고 저축하라는 산업화 시대의 낡은 가르침만을 반복해서 들어왔을 뿐입니다. 그러니 빚이라는 주제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반응은 그저 막연하게 두려워하고 무조건 피하는 것뿐이었습니다. 금리가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인플레이션이 내가 가진 현금의 가치를 어떻게 갉아먹는지, 레버리지가 나의 수익과 리스크를 어떻게 동시에 확대시키는지 우리는 그 원리를 알지 못했습니다. 모르니까 무서웠고 무서우니까 그저 외면하고 뒷걸음질 쳤던 겁니다. 바로 그 순간 자본주의는 우리를 2개의 계급으로 냉정하게 나누어 버립니다. 금융을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으로 말입니다. 금융의 언어를
이해하는 소수의 사람들은 우리가 공포에 떨며 외면했던 그 빚들 아주 영리하게 활용합니다. 그들은 은행의 돈을 마치 자신의 돈처럼 자유자재로 이용하여 자산을 불리고 그 자산이 또 다른 돈을 벌어오는 거대한 시스템을 구축합니다. 반면에 금융을 모르는 대다수의 사람들은 평생 은행 시스템의 반대편에 서게 됩니다. 그들은 자신의 시간과 노동을 힘들게 갈아 넣어본 돈으로 꼬박꼬박 은행의 이자만 갚다가 인생의 황금 같은 시기를 모두 보내게 됩니다. 같은 세상에 살고 같은 은행을 이용하지만 누구는 그 시스템의 주인이 되고 누구는 평생 그 시스템의 노예가 되는 겁니다. 결국 배운 만큼 아는 만큼 우리의 경제적 운명은 극명하게 갈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선택의 시간입니다. 더 이상 과거 부모님 세대가 물려준 낡은 공포의 유산에 갇혀 계시겠습니까? 정체 모를 두려움에 사로잡혀 평생 가장 비싼 돈으로 빚을 갚는 삶을 반복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이제라도 눈을 뜨고 새로운 시대의 법칙을, 이 게임의 원리를 배우고 익혀서 빚을 내 인생의 가장 강력한 도약대로 삼으시겠습니까? 두려움은 그 자체로는 아무것도 바꾸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 두려움을 공부로 바꿀 때 비로소 변화는 시작됩니다. 돈을 더 이상 피하지 마십시오. 돈의 언어를 배우십시오. 금융은 결코 똑똑한 사람들만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복잡한 수학 공식도 아닙니다. 원리를 알고 방향을 잡고 두려움을 이겨내는 하나의 훈련일 뿐입니다. 그 훈련을 통해 당신은 빚이라는 야생마를 길들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야생마의 등 위에 올라타 누구보다 빠르게 당신이 원하는 목표를 향해 달려나갈 수 있게 될 겁니다. 두려움을 공부로 바꾸고 그 공부를 단단한 용기로 바꾸십시오. 그러면 빚은 더 이상 당신의 발목을 잡는 차가운 족쇄가 아니라 당신을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높은 곳으로 올려주는 세상에서 가장 든든한 당신만의 사다리가 되어줄 것입니다. 기회는 늘 준비된 자 앞에만 고개를 내밉니다. 오늘의 긴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려 합니다. 빚은 더 이상 무조건적인 공포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가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족쇄가 되기도 하고 사다리가 되기도 하는 강력한 도구일 뿐입니다. 그리고 그 방향을 결정하는 것은 오늘 우리가 배운 세 가지 철의 원칙과 두려움을 이겨내는 작은 공부에 달려 있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의 차례입니다. 오늘 영상을 통해 당신의 머릿속에 가장 깊이 밝힌 한 가지 배움은 무엇이었나요? 그리고 내일부터 당장 당신의 삶에 적용해보고 싶은 단 하나의 행동이 있다면 무엇인지 아래 댓글로 꼭 공유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다짐 하나하나가 다른 분들에게는 큰 용기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당신의 생각에 작은 파문을 일으켰다면 좋아요와 공유 그리고 구독을 통해 저희의 여정에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성공적인 금융 여정을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